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그 재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승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보험계리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향후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저희 비대면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시고 본인이 공부하시거나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사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저는 이승준 회계사라고 하고요. 회계사 합격한 지는 한 20년 돼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회계법인의 이사로서 실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미래보험교육원이랑도 벌써 2년이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한 지도 한 7년, 8년 됐으니까 꽤 오래 했어요. 근데 뭐 이번 연도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시험 일정도 저희가 작년께 연기가 됐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시험 일정이 아직까지 발표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저희 보험계리사의 1차 시험 과목에 있는 회계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학은 저희 학원에서는 저와 그리고 엄윤 회계사님 두 분이서 이렇게 분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서는 그 회계 원리라는 과목으로 1차에서는 회계 원리라는 과목명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명 속에 담겨 있는 컨텐츠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재무회계라는 파트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지만 기업의 재산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이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산출물이 있을 텐데, 뭐 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만들잖아요. 그 휴대폰의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경영관리 활동에 활용하거나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부릅니다.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은 시험 과목명은 회계원리지만 이 회계원리라는 1차 시험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엄윤 회계사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가 회계원리는 사신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사신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때까지 한 1차 시험이 저희가 한 5, 6번 정도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토대로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재무회계에서 31문제에서 3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에서 9개에서 8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하면 약 75%가 재무회계에서 출제 비중을 갖고 있고 25% 정도가 원가관리회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투입하는 시간은 얘가 100이라고 하면 얘는 한 80 정도를 그래도 투입을 해야 돼요. 원가관리회계가.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투입하는 공부량이 100대 80 정도가 되는데 출제 비중은 그 투입한 것만큼 균등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 원가관리 회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것도 참 저희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요를 잡아보고요. 저희가 그러면 재무회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재무회계 공부는 일단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둘 다 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회계 원리라는 걸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보험교육원에서도 회계 원리는 여기는 뭐 개정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동영상 강의로서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강을 해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개중의 학생들 중에서는 회계 원리를 수강하지 않고 다음 커리큘럼,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는 내용부터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신 분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너뛰는 것은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회계 원리는 뭐 이거 학습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이 파트는 제가 독학을 했을 정도로 충분히 혼자서 학습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독학을 하고 수업도 한번 들어서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밥벌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단계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을 해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과목별로 커리큘럼이 나눠지는데요. 우리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급회계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중급회계. 그리고 이 중급회계가 끝나고 나면 고급회계라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과정이고요. 자, 원가회계는 원가관리회계라는 커리큘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숙지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과정만 듣고 거기서 공부를 멈추거나 혹은 기본 과정만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숫자를 넣어서 올바른 정답을 산출해야 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연습 과정을 오픈해 두고 있고요. 이 연습 과정은 전부 다 객관식반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있는 사신문항을 대비하시는 공부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중급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급회계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보험계리사는 이 고급회계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세무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고급회계 커리큘럼까지 공부를 해서 사신문항에 대비를 하지만 저희 계리사 쪽은 제목 자체도 과목명도 회계원리라는 거 보니까 이 고급회계는 좀 더 많이 어드밴스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리사 시험에서는 이 고급회계에서는 출제가 아예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5년을 기초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락에 전혀 지장이 없는 문항 수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는 좀 아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급회계는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생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끝나면 여러분들 원가관리회계 요거 공부하시고 각각에 대한 객관식을 들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식이 끝나고 나면 시험 막바지에 특강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저희가 계산형 문제도 있지만 말 문제도 존재하거든요. 이론형 문제가 있는데 이 말 문제는 평소에 공부를 하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아내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 막판에 수업을 들으시고 그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5문제 중에 한 3개 정도 맞춘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특강 위주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정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회계원리는요. 우리 회계원리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 분계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이 분계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서 같은 금액이 되게끔 왼쪽과 오른쪽을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기초 원리를 학습을 하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는 분계 위주의 학습을 하시라. 네, 분계 위주의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기초가 탄탄하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 중급회계 역시 분계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계 위주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구조를 회계 원리로 회계의 사고의 구조로 바꿔주는 트랜스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분계 위주로 학습을 해서 이 재무제표의 잔액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충분히 몸으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계 학습의 장점은 뭐냐면 실력이 탄탄해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실력이 탄탄해져요.
실력이 탄탄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공부하는데 시간 투입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학습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투입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채워나가는 게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단계까지는 분계 위주로 꼭 좀 학습을 해달라. 그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습 단계부터는 분계 위주의 학습 내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계라는 것은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인 것이지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도구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 위주로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리, 수식이나 산식이나 논리를 기초로 해서 정답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이 객관식 교재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는 것과 객관식 때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걸 충분히 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선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기초 단계나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분계 위주의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실전 대비하기 위한 연습 과정에서는 정답을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식이나 산식, 논리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강에서 정리하시면 우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점수를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냐. 제가 보니까 매년마다 기출되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이런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저희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만 기초로 보면 80점 이상을 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받으시면 잘하신 거죠. 그리고 뭐 약간 나는 회계가 좀 어렵다. 그래도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오시면 60점은 충분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회계학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놈을 공부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관리 회계는 공부는 80 정도 하지만 출제 비중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그래도 60점이면 그래도 적어도 세 문제 중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는 가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 개 중에 두 개를 맞으면 66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맞춰야지. 혹은 5개 중에서 세 개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10문제를 아예 포기하고 들어간다? 그것은 60점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원가관리에게는 투입할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저희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가관리에게는 중급회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80이라고는 하지만 이 학습의 효과는 재무회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원가관리회계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80 정도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25% 출제되는 요놈들에 있어서 정답률을 높일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챕터가 있어요. 원가관리회계는 중요 챕터가 중요 주제가 있는데 이 중요 주제를 기출 문제와 연결해서 평소부터 내용 정리하는 단계에서 연습 과정을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반드시 공부해서 9문제나 8문제 중에서 그래도 5개 이상은 맞출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시면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에 충분히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수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할 때에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문제를 푸시면 이 정도 내용은 스킵해도 되고 이 정도 내용은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공부 단계에서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결국 투입하는 시간 자체도 저희가 관리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무회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분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도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출 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계학이라는 이 회계가 저희 계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시험마다 공통된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특징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무래도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고 고급진 내용들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고요. 근데 계리사는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타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상한 주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꼭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계리사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출제 경험도 좀 상대적으로 약하시고,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기출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런 경험이 좀 적으신 그런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계리사 공부는 계리사만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뭐 회계사 기출 문제라든지 세무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특징이랑 좀 많이 벗어납니다. 오히려 과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리사 기출을 토대로 계리사 시험은 이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출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평소에 내용 정리하실 때 선별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선별의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히 60점, 70점, 80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은요, 저희가 보험 수학이랑 같은 교시에 보거든요. 네, 이제 같은 시간대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문항을 보셔야 되고 여기 사신문항을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저희 계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잖아요. 이게 이제 메인 과목이에요. 이 회계원리는 저희 계리사 시험에서는 서브입니다. 서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데 이 보험 수학도 생각보다 풀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회계원리에서도 풀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했던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교시가 가장 시간이 촉박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그런 과목들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보험 수학을 잘 푸시기 위해선 회계원리에 대한 풀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잘 해두셔야지만 결론적으로 보험 수학을 제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여유 시간이 확보할 수 있고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느꼈던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보험 수학에 대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회계원리에 대한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충분히 빨리빨리 해서 끝내두시는 게 보험 수학을 잘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기출 문제를 꼭 보셔라.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가급적이면 객관식 문제를 한 번씩은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이 회계원리는 올해 개정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급회계라는 교재도 작년판과 비교했을 때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년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교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객관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출이 매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 객관식 책은 새로 신간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회를 듣고 책을 미리 사두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객관식 교재는 신간이 출제될 거고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간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힘드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업에서 열심히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마땅하게 회의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일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묵묵히 본인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이 없는 공간에서 저 혼자 말을 하고 끝내는 것 자체가 체력적인 소비, 왜냐면 계속 말만 하니까, 그리고 호응도가 없으니까 제가 받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강의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비대면 수업에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강하시는 분들의 러닝 타임, 학습에 대한 러닝 타임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0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한 강의를 완강을 한다면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200시간 만에 완강이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더라도 2번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시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장점도 있고 어쨌든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계리사 시험에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정 발표가 나지 않아서 2021년도 계리사 1차 시험이 언제 치러질지는 저희가 모르죠. 근데 지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차 시험이 언제 치러진다 발표가 났습니다. 원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5월 달에 봤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8월 달에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이 뒤로 밀렸고, 그래서 그 세무사 시험에서 이슈는 뭐였냐면 과연 2021년도에는 몇 월 달에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큐넷이라는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원한 대로 5월 달에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신 원래 원하는 5월 초에 보는 거였거든요. 옛날부터 5월 초에 보는 건데 이번 연도는 5월 말에 보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땡기기 위해선 발표가 좀 일찍 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 보험계리사 시험도 약간의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일정대로 보는 시험 일정이 저희가 4월 달이거든요. 그 4월 달보다는 조금 더 늦춰져서 5월 달 정도에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정도에 시험을 보니까 저희 지금 이제 12월 거의 또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넉 달밖에 안 남은 거니까 넉 달 혹은 5달 정도 남았겠죠. 지금부터 회계는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교 다니시면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셨다라면 중급 회계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회계 원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면 이건 완전히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 원리를 수강하시고 중급 회계나 연습 과정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 강의에서 1월 달에 제가 1월 달부터 중급 회계 이번 연도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신강의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